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니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우연히도 이 총은 기막힌 불에서 총으로서 영국제 카빈총과 비슷한 사정거리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 백작이 상처 입은 여우를 때려 죽이려다가 그 개머리판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대로 폐물로 방치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반파처럼 조각을 잘하는 소년에게 이러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의 개머리판을 조사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들게 하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개머리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멋진 장식이 새겨져 있어서 거리에 나가서 그 나무 부분만 팔더라도 아마 15피에스타나 20피에스타는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을 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총은 이 소년의 오랫동안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자유 대신 독립이 존중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용기 있고 체력 있는 사람이 맨 먼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무기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남을 공격할 수도 있고 자기 몸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서운 인간으로 여겨져서 곧잘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반파는 틈이 나면 자주 총 쏘는 연습을 했습니다. 화약과 탄화를 사들였고 모든 것이 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비네의 산 중턱에 자라고 있는 빈약한 잿빛의 올리브나무 줄기라든가 저녁에 굴에서 기어나와 밥먹이를 찾기 시작하는 여우라든가 그리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 따위가 모두 그랬지요. 이윽고 반파의 솜씨는 기막히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총소리를 듣고 무서워하던 테레자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기의 젊은 친구가 마치 손으로 탄화를 그곳으로 가져가듯이 겨냥한 곳에 정확히 총알을 쏘아 넣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언제나 앉아있는 장소 바로 옆에 있는 전나무 숲에서 정말로 늑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들판에서 채 10발짝도 움직이기 전에 벌써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반파는 이 멋진 명중이 크게 자랑스러워 늑대를 어깨에 메고 농원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루이지는 그 농원 근처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뛰어난 인간에게는 어디를 가나 숭배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처에서는 이 양치기 소년을 가리켜 40킬로 사방의 지역에서 가장 솜씨 좋고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테레자도 좀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비네 지방 제일의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일컬어졌지만 그녀에게 단 한마디라도 허튼 수작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녀는 반파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사랑을 고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가지런히 돋아난 두 그루의 나무처럼 지면 밑에서는 서로 뿌리가 뒤얽히고 지상에서는 가지를 뒤섞고 공중에서는 좋은 향기를 함께 뿜으면서 자라온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생각은 양쪽이 똑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윽고 하나의 욕구가 되어서 두 사람은 단 하루라도 만나지 않고 지낼 정도라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테레자는 16, 반파는 17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마침 그 무렵 레피니 산에 근거지를 둔 산적 일당의 얘기가 뻔질나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 근처에서 도둑이 근절된 일은 아직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로 수령이 없는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령이 나타나면
곧 도당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쿠쿠메트는 아브루치 산중에서 내몰려 나폴리 왕국에서 진짜 전쟁 비슷한 일까지 벌인 뒤 거기에서도 쫓겨나 만프레드처럼 가릴리아노 강을 건너 손니노와 유페르노 사이의 아마지네 강변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이 사나이는 도당을 재편성하겠다고 생각하고 데체자리스나 가스파로네를 자기의 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머자나 그들의 세력을 능가하고야 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파레스토리나와 프라스카티 그리고 팡피날라의 젊은이 몇 사람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곧 그들이 쿠쿠메트의 일당에 가담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얼마 뒤 쿠쿠메트는 일반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 산적 수령의 여러 가지 대담한 행동과 분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잔인한 소행이 세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가씨 한 명을 납치해 왔습니다. 그것은 프로지노네의 측량사의 딸이었습니다. 산적들의 율법은 분명합니다. 아가씨는 우선 납치해온 사나이의 것이 되고 그리고 남은 사람끼리 제비를 뽑아 차례로 일당의 농락물이 되고 마지막에는 버림을 받거나 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딸을 되살 수 있을 만한 부자인 경우에 산적은 사자를 보내어 몸값을 흥정합니다. 붙잡혀 있는 딸의 목숨이 그 사자의 생명을 보증하는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몸값을 거부하면 딸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는 쿠쿠메트의 일당에 가담하고 있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카르린이라는 이름의 사나이였습니다. 아가씨는 이 젊은이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그쪽으로 두 팔을 뻗으며 이제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카르린이 쪽은 연인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자기의 연인이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는 쿠쿠메트가 좋아하는 부하였고 3년 동안이나 위험을 함께 무릅쓰며 살아왔고 한 번은 쿠쿠메트의 머리 위에서 이미 칼을 쳐들고 있는 헌병을 권총으로 쏘아 쓰러뜨려서 목숨을 건져준 적도 있었던 터라 아마도 쿠쿠메트가 약간은 자기에게 인정을 베풀어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령을 옆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가씨는 숲의 공터 한가운데에 있는 소나무 줄기에 기대어 앉아 로마 지방 농부집 딸의 그 아름다운 쓰개를 베일 삼아 산적들의 음란한 시선으로부터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납치되어 온 아가씨와의 사랑, 서로 마음이 변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는 것, 그리고 가까이에 있게 되면서부터 매일 밤 어떤 식으로 폐허해서 밀회를 거듭해 왔는가 하는 것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실은 마침 그날 밤 카르리니는 쿠쿠메트의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에 갔었기 때문에 밀회 장소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쿠쿠메트의 이야기로는 우연히 그가 그 밀회 장소에 갔다가 아가씨를 납치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르리니는 수령에게 자기를 위해 특례를 만들어 리타에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아버지는 부자이니까 몸값은 충분히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쿠메트는 이 부탁을 들어줄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지노네의 리타의 아버지에게 사자로 보낼 양치기를 한 사람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카르리니는 무척 기뻐하며 아가씨에게 가서 이제는 괜찮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일의 자초지종을 알리고 몸값으로 300 피에스타가 정해졌다고 이르라고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빠듯한 유예 기간으로서 12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즉 다음날 아침 9시까지라는 것입니다. 편지가 작성되자 카르리니는 곧 그것을 가지고
사자를 찾으러 들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마침 양떼를 우리 속에 넣으려 하고 있던 목동을 발견했습니다. 산적들이 사자는 거리와 산 사이, 미개생활과 문명생활의 중간에서 살아가는 양치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목동은 1시간 안으로 반드시 프로지노네까지 가겠다고 약속하고 곧 떠났습니다. 카르리니는 연인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일당의 무리들은 공터에 모여서 곡물로서 농부들로부터 징수해온 식량으로 요란한 저녁 식사를 차려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명랑한 무리들 속에서 쿠쿠메트와 리타의 모습을 찾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적들은 와 하고 웃었습니다. 식은땀이 카르리니의 이마에서 흐르고 그는 머리카락이 오싹하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료 한 사람이 오르비에트 술을 컵에 철철 넘치게 따르고는 그것을 그에게로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용감한 쿠쿠메토와 아름다운 리타의 건강을 위해서. 그때 카르리니는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컵을 빼앗아 그것을 내민 사나이의 얼굴에 집어던지고는 비명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100보쯤 가니까 풀숲 모퉁이에 리타가 쿠쿠메트의 팔에 안겨 기절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카르리니의 모습을 보자 쿠쿠메트는 두 손에 권총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두 산적은 한순간 마주 노려보았습니다. 한쪽은 음탕한 웃음을 입가에 띠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이마가 송장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금세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조금씩 카르리니의 얼굴이 나른해졌습니다. 옆구리의 권총에 걸려있던 손이 옆으로 축 늘어졌습니다. 리타는 그러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달빛이 이 장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하고 쿠쿠메트가 말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왔어? 그랬어요, 두목. 하고 카르리니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9시까지 리타의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것 잘 됐군. 그럼 그때까지 모두들 함께 유쾌하게 밤을 보내자고. 이 애는 귀여운 아가씨로군. 정말 니놈의 취미는 그럴듯해, 카르리니.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즐기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번에는 여자가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를 뽑도록 하세. 그렇다면 아가씨를 평소의 규칙대로 다루자는 겁니까? 하고 카르리니는 물었습니다. 이 여자만을 특별 취급할 이유도 없잖아. 내가 그만큼 부탁했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자네가 다른 놈들보다 얼마나 잘났다는 건가? 그야 그렇지만 뭐 안심하게 하고 쿠쿠메트는 말했습니다. 조금 빠르고 늦는 차이는 있지만 언젠간 네 차례도 돌아올 테니까. 카르리니는 이가 부스러질 만큼 입을 꽉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고 쿠쿠메트는 밥을 먹고 있는 동료들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서 말했습니다. 가보게. 나중에 갈게요. 쿠쿠메트는 카르리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아마 뒤에서 습격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르리니의 모습에는 전혀 적의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기절해 있는 리타 옆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한순간 쿠쿠메트는 카르리니가 여자를 안고 도망치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리타는 이미 자기의 뜻대로 해버렸고 돈만 하더라도 300피에스타를 동료들과 나누면 3발의 피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공터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르리니가 그와 거의 동시에 되돌아온 것입니다. 제비뽑기다! 제비뽑기다! 하고 수령의 모습을 보자 산적들이 일제히 소리 질렀습니다. 사나이들의 눈은 모두 취기와 음욕으로 번질번질 빛나고 몸은 모닥불에 발갛게 비쳐서 마치 악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령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가 모자 속에 넣어졌습니다. 카르리니의 이름도 함께 넣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당 중의 제일 나이 어린 자가 이 즉석 추첨함 쪽에서 쪽지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 쪽지에는 디아보라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카르리니에게 수령을 위해서 건배를 하게 하려다 그 대답으로 컵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그 사나이였습니다. 그 사나이의 관자놀이에서 입에 걸쳐 큰 상처가 빠끔이 나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디아보라초는 자기가 뜻하지 않은 행운을 잡은 것을 알고 겔겔겔 하고 웃었습니다. 두목님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까 카르린이란 놈은 두목님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하자고 했더니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내 건강을 위해서 마시라고 말해 주십시오. 내가 말하기보다는 두목님이 말해야 승복할 테니까요. 누구나 카르리니가 화를 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한 손에 컵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술병을 들고는 컵에 술을 가득히 따르고 디아보라초, 자네의 건강을 위해서 라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쭉 들이켰는데 그 손은 조금도 떨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닥불 옆에 가서 앉더니 밥을 주게 하고 말했습니다. 뛰어다녔더니 배가 고프군. 카르리니 만세! 하고 산적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그것이 동료 간의 우위라는 거지. 그렇게 말하고 일동은 다시 모닥불을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디아보라초는 나갔습니다. 카르리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시고 먹었습니다. 산적들은 이 침착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서 그저 놀라는 표정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자 아가씨를 팔해하는 디아보라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머리카락은 땅바닥에까지 늘어떨어져 있었습니다. 모닥불이 던져주는 빛의 고리 안으로 그 두 사람이 들어옴에 따라 아가씨 얼굴이 창백하고 또 산적의 얼굴도 창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러한 모습에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산적들은 모두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만 카르리니만은 자리에 앉은 채 주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디아보라초는 조용한 가운데 앞으로 나와서는 리타의 몸뚱이를 수령의 발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일동은 아가씨의 얼굴과 산적의 얼굴이 창백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리타의 왼쪽 유방 밑에 단도가 손잡이까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일동의 눈은 카르리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허리에 찬 칼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고 수령이 말했습니다. 카르리니가 뒤에 남은 이유를 이제 알겠군. 원래 거친 사람은 과감한 행동의 값어치를 아는 법입니다. 아마도 이 산적들 중의 어느 누구도 지금 카르리니가 한 것 같은 일은 할 수 없었을 테지만 그래도 카르리니가 한 일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때? 하고 이번에는 카르리니도 일어나 한 자루의 권총에 손을 대고 시체 쪽으로 다가가면서 말했다. 아직도 이 여자를 내 차례라고 덤빌 놈이 있어? 없네. 하고 수령이 말했습니다. 여자는 네 것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카르리니가 여자를 안아올려 모닥불이 던져주는 빛의 고리 밖으로 운반해 갔습니다. 쿠쿠메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파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적들은 각기 외투를 뒤집어 쓰고 모닥불 둘레에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파수꾼이 경보를 전했습니다. 즉시 수령도 동료도 깨어 일어났습니다. 리타의 아버지가 직접 딸의 몸값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하고 아버지는 쿠쿠메트에게 돈지갑을 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300 피에스타 들어있네. 딸을 돌려주게. 그러나 수령은 돈을 받지 않고 뒤따라오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노인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지들 사이로 달빛이 새어드는 나무 숲속을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쿠쿠메트는 걸음을 멈추고 손을 뻗쳐 한 그루의 나무 밑둥에 기대어 있는 두 사람을 노인에게 가리켜 보였습니다. 자, 하고 그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카르리니에게서 딸을 돌려받아요. 이유는 놈이 얘기해 줄 거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동료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꼼짝도 안 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영문을 모를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큰 들어본 적도 없는 불행이 자기 몸에 닥쳐온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뭔지 분명치 않은 흐릿한 그 사람의 그림자 쪽으로 두세 걸음 다가갔습니다.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노인의 발소리를 듣고 카르리니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눈에도 두 사람의 모습이 아까보다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가 땅 위에 누워서 앉아있는 사나이의 무릎에 머리를 얹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몸 위에 몸을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얼굴을 들었으므로 가슴에 단단히 안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것이 자기 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카르리니도 노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산적은 리타의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불쌍한 놈, 무슨 짓을 했어? 그렇게 말하며 노인은 가슴에 단도를 꽂힌 채 피투성이가 되어 창백해져서 꼼짝도 하지 않는 리타를 겁먹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딸의 얼굴을 비추고 푸르스름한 빛으로 그 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쿠쿠메트가 따님을 욕보였어요. 하고 산적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따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였어요. 쿠쿠메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농락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노인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 얼굴은 마치 유령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자, 하고 카르리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따님의 원수를 갚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아가씨의 가슴에서 단도를 뽑아들고 일어서서는 노인 옆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그것을 내밀면서 한쪽 손으로 저고리를 헤쳐 맨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잘했네. 하고 노인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키스를 해다오, 아들아. 카르리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연인의 아버지 팔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이 잔인한 사나이가 흘린 최초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고 노인이 카르리니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서 딸을 매장해주게. 카르리니는 곡괭이 2개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연인은 한 그루의 떡갈나무 밑둥에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거진 나뭇가지가 딸의 무덤을 가려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무덤을 다 파고는 우선 아버지가, 다음에 연인이 각각 아가씨에게 키스를 하고 나서 한 사람이 발을, 다른 한 사람이 어깨를 붙잡고 아가씨의 시체를 구멍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각 무덤의 양쪽에 무릎을 꿇고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외웠습니다. 이윽고 그것이 끝나자 두 사람은 구멍이 메워질 때까지 유해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인은 손을 내밀고 고맙다 아들아 하고 카르니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를 혼자 있게 해주게. 하지만 하고 카르리니가 말했습니다. 내버려 둬주게. 이것은 명령일세. 카르리니는 노인의 분부대로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외투로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야영지를 바꾸기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새기 1시간 전에 쿠쿠메트는 부하들을 깨워 출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카르리니는 리타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까지는 숲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과 헤어진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딸의 무덤을 가리고 있는 떡갈나무 가지에 목을 메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노인의 시체와 아가씨의 무덤에 걸고 반드시 두 사람의 원수는 갚고야 말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맹세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이틀 뒤에 로마의 헌병대와 충돌했을 때 카르리니는 살해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을 향하고 있으면서 등에 총알을 맞았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카르리니가 쓰러졌을 때 쿠쿠메트가 카르리니의 10보쯤 뒤에 있었다는 것을 한 산적이 동료들에게 실토함으로써 이 의심도 풀렸습니다. 프로지노네의 숲에서 철수하던 날 아침, 어둠 속에서 카르리니의 뒤를 밟은 쿠쿠메트는 그가 무덤과 노인의 시체 앞에서 다짐하는 맹세를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는 이 사나이는 선수를 쳤던 것입니다. 이 무서운 산적의 수령에 대해서는 이에 못지않은 흥미있는 얘기가 아직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디에서 페르지아에 걸친 지방에서는 쿠쿠메트의 이름만 듣고도 사람들은 무서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테레자와 반파 사이에서도 가끔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아가씨는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녀를 반파는 백발백중의 자랑스러운 총을 두드려 보이면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직 아가씨가 무서워하면 100보쯤 떨어진 곳의 마른 가지에 앉아있는 까마귀 등을 가리키며 총을 겨냥하여 쏘았습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총알에 맞아 나무 밑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세월은 자꾸만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반파가 20살, 테레자가 19살이 되면 결혼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아였으므로 다만 주인의 허가만 받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허가를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장래의 계획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느라니까 총소리가 2-3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 사람이 언제나 양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 들판 옆의 숲속으로부터 한 사람의 사나이가 뛰쳐나와서 두 사람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릴 만한 곳까지 오자 나는 쫓기고 있소 하고 그 사나이가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숨겨줘요. 두 사람은 쫓기고 있는 그 사람이 산적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농민과 산적 사이에는 선천적으로 상통하는 것이 있어서 농민은 언제나 산적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바위로 달려가서 바위를 앞으로 끌어당겨 입구를 열고는 아무도 모르는 이 은신처에 몸을 숨기도록 그 쫓기고 있는 사나이에게 신호를 보내고 사나이가 들어가자 바위를 다시 본래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테레자 옆으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와 거의 동시에 말을 탄 네 사람의 헌병이 숲 언저리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은 도망친 사나이를 찾고 있는 모양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붙잡은 한 산적의 목을 움켜잡고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헌병은 주위를 둘러보고 젊은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자 말을 달려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감이군 하고 반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수령인데 말이야. 쿠쿠메트? 하고 저도 모르게 루이지와 테레자는 동시에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네 하고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놈의 목에는 로마 금화로 1000에큐의 상금이 붙어 있으니까 자네들이 붙잡는 것을 도와주면 500에큐는 자네들의 것인데 말이야. 젊은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반장은 순간 희망을 가졌습니다. 로마 금화의 500에큐는 3000프랑에 해당합니다. 3000프랑이라면 이제부터 결혼을 하려는 두 사람의 가난한 고아에게는 그야말로 큰 재산입니다. 그래요? 그건 유감인데요? 하고 반판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 보았어요. 그래서 헌병들은 주위를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결국 허사로 끝났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차례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반판은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열어주었습니다. 쿠쿠메트가 나왔습니다. 쿠쿠메트는 화강암의 틈새를 통해 젊은 두 사람이 헌병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으로 미루어 루이지와 테레자가 결코 자기를 인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에서 금화가 잔뜩 들어있는 돈지갑을 꺼내어 두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반판은 고개를 번쩍 쳐들었습니다. 한편 테레자는 이 지갑에 가득 들어있는 금화가 있다면 호화로운 보석이나 아름다운 옷을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을까 하고 눈을 반짝거렸습니다. 쿠쿠메트는 그야말로 교활한 악마였습니다. 뱀의 모습을 하는 대신 산적의 모습을 취한 악마였습니다. 그는 테레자의 이 눈빛을 재빨리 포착하고 그녀 속에서 그야말로 이브의 딸다운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은인에게 인사를 한다는 투로 몇 번이나 두 사람 쪽을 돌아보면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그 뒤 쿠쿠메트의 모습을 본 사람도 없고 그 소문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육제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상페리체 백작은 성대하게 가면 무도회를 열 것을 발표했고 로마 시내의 최상류 멋쟁이들은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테레자는 이 무도회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지는 보호자인 예의 지배인에게 자기들 두 사람이 사환들 속에 몰래 섞여서 무도회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부탁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무도회는 특별히 백작이 사랑하는 딸 카르멜라 아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연 것이었습니다. 카르멜라 아씨는 나이도 키도 테레자와 비슷했고 또 테레자는 적어도 용모에 있어서는 카르멜라 아씨에게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도회가 열린 날 밤 테레자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훌륭한 핀, 가장 잘 반짝이는 유리 세공으로 치장했습니다. 그것은 프라스카티 지방 여성의 몸차림이었습니다. 루이지는 축제일에 로마 지방의 농부가 입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허가를 받았으므로 많은 사환이나 농부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연회는 기가 막히게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별장에는 불빛이 휘황하게 켜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숱한 빛깔의 제등이 뜰의 나무라는 나무에 모조리 매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곧 초대객들은 저택 안에서 테라스로, 테라스에서 다시 뜰의 작은 길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거리마다에 악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 음식을 먹는 장소가 마련되고 차가운 음료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산책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면 카드릴의 쌍이 당장에 형성되어 아무데서나 춤을 추었습니다. 카르멜라 아씨는 손인호 여인의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자에는 진주가 가득히 박혀 있고 머리핀은 황금과 다이아몬드, 띠는 큰 꽃무늬를 여러 개 수놓은 터키 비단, 저고리와 치마는 캐시미어, 앞치마는 인도 머슬린, 코르셋의 단추는 모두 보석이었습니다. 그녀의 동반자 두 사람은 각각 네투노 여자, 리치아 여자의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유수한 부호이고 게다가 명문 출신의 네 청년이 다른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저 이탈리아풍의 허물없는 태도로 그녀들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각기 아르바노, 벨레토리, 치비타 카스테라나 솔라의 농부로 분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농부의 의상들도 또 농촌 여성을 본뜬 의상들도 모두 황금과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카르멜라 아씨는 비슷한 의상을 걸친 사람들끼리 카드리를 추려고 했지만 여자가 한 사람 모자랐습니다. 카르멜라 아씨는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았지만 손님으로 온 여자들 가운데는 자기나 자기의 동반자와 비슷한 분장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페리체 백작이 시골 여자들 속에 섞여서 루이지의 팔에 매달려 있는 테레자를 딸에게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괜찮을까요? 하고 카르멜라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하고 백작이 대답했습니다. 사육제 아니냐. 카르멜라 아씨는 자기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서 옆에 붙어있던 한 청년 쪽에 몸을 숙이고 테레자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두세 마디 속삭였습니다. 청년은 그녀의 아름다운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고 나서 알았다는 몸짓을 해 보이고 테레자에게로 가서 백작의 영향이 리드하는 카드릴에 가담해 줄 수 없느냐고 부탁했습니다. 테레자는 타오르는 불길이 얼굴을 스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으로 루이즈의 의향을 물었습니다. 거절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루이지는 붙들고 있던 테레자의 팔을 슬그머니 놓았습니다. 그리고 테레자는 그 멋진 기사에게 이끌려 그 자리를 떠나 바들바들 떨면서 귀족들의 카드릴에 가담했습니다. 확실히 예술가의 눈으로 보면 테레자의 반듯하고 간소한 의상은 카르멜라 아씨나 그 동반자들의 의상과는 전혀 다른 취향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테레자는 상스럽고도 멋을 좋아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머슬린의 자수, 띠에 끼운 종려나무의 가지, 캐시미어의 눈부신 광택에 도취되고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에 이미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한편 루이지는 마음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둔한 아픔과도 같은 것으로 처음에는 심장을 깨물고 그리고는 혈관 속을 떨면서 돌아다니고 끝내는 전신으로 번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테레자와 그 상대방의 일거일동을 아주 조그만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서로 스치기라도 하면 그만 눈이 아찔하고 혈관이 거세게 물결치고 귓가에서 종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라도 하면 테레자는 상대방의 말을 겁먹은 듯이 눈을 내리깔고 듣고 있었지만 루이자는 상대방 미청년의 불타는 듯한 눈에서 그 말이 테레자를 기쁘게 해주려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고 그러자 돼지가 발밑에서 빙글빙글 돌며 지옥으로부터의 목소리에 살인이나 암살의 생각이 불어넣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친 사람 같은 기분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고 있던 산 울타리를 한쪽 손으로 꽉 붙들고 다른 한쪽 손으로 띠에 꽂은 손잡이에 조각이 되어 있는 단도를 부들부들 떨면서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몇 번인가 그 단도를 뽑아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루이지는 질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레자가 그 타고난 바람기와 택갈스러운 성질에 못 이겨 자기로부터 달아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이 시골 아가씨는 처음에는 주뼛거리며 거의 겁을 먹고 있었지만 이윽고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테레자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테레자에게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꾸민 조작된 매력보다도 훨씬 사람의 마음을 끄는 자연 그대로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카드릴의 인기를 거의 혼자서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상페리체 백작의 따님을 부러워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카르멜라 아씨 쪽에서도 테레자에게 시샘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었지요. 그런 상태였으므로 상대 역의 미청년은 온갖 비위를 다 맞추면서 아까 그녀를 맞이하러 갔던 장소, 지금 루이지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카드리를 추고 있는 동안 테레자는 두세 번 루이지 쪽으로 시선을 던져 그때마다 그가 불그락푸르락 하면서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반쯤 칼집에서 뽑혀진 단도의 칼날이 마치 불길한 번개처럼 그녀의 눈을 어질어질하게 만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의 부들부들 떨면서 연인의 팔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카드릴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시 한번 추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카르멜라 아씨만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상페리체 백작이 부드럽게 딸에게 부탁을 했으므로 그녀도 끝내는 승낙했습니다. 곧 상대 청년의 한 사람이 테레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카드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상 루이지는 이 두 번째 시련에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설득조로, 반은 우격다짐으로 테레자를 뜰 안의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테레자는 마지못해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흐트러진 표정이나 입술이 경련하면서 잠자코 있는 것을 보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어쩐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나쁜 짓은 하지 않았지만 루이지가 자기를 탓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탓하고 있는지 그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탓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레자가 몹시 놀란 것은 루이지가 여전히 잠자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내 끝내 한마디의 말도 그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의 냉기 때문에 손님들이 뜰에서 철수하고 이번에는 저택 안에서의 축하연을 위해 별장의 문이 닫혀지자 그는 테레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테레자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까 상페리체 백작의 따님과 마주보면서 춤을 추고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지? 나는 하고 아가씨는 타고난 솔직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가 입고 있는 것 같은 옷을 입을 수 있다면 목숨을 반쯤 내던져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테레자의 상대 남자는 뭐라고 말했어? 그런 것은 나만 그럴 마음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어요. 확실히 그래 하고 루이지는 대답했습니다. 너는 입으로 말하고 있는 만큼 그게 정말로 가지고 싶니? 그래요. 좋아. 그럼 내가 구해주지. 아가씨는 놀라서 얼굴을 들고 뭐라고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어둡고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었으므로 말은 입술 위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는 벌써 어디론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레자는 밤의 어둠 속에서 사나이의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물끄러미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한숨을 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마도 하인이 조심스럽지 못하게 등불을 끄는 것을 잊어버렸던 모양이지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페리체의 별장, 꼭 카르멜라 아씨의 방 근처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한밤중 불길의 빛 때문에 눈을 뜬 아씨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실내복을 걸치고는 출입문으로 해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빠져나가야만 하는 복도는 이미 불길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씨는 큰 소리로 사람 살리라고 고함치면서 방으로 되돌아갔는데 그때 갑자기 지상에서 6미터나 되는 방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젊은 농부가 방으로 뛰어 들어와서는 아씨를 팔에 안고 무릇 사람의 재주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빠른 솜씨로 잔디 위에까지 옮겨 놓았습니다. 아씨는 거기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아버지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남김없이 아씨를 둘러싸고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별장은 한쪽 귀퉁이가 완전히 타버리고 말았지만 카르멜라 아씨가 무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을 뒤져 아씨를 구해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자는 2번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았지만 그 사나이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카르멜라 아씨도 정신이 없었으므로 그가 누구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백작은 엄청난 부자였으므로 카르멜라 아씨가 경험한 위험을 제외한다면 화재로 인한 손해 따위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여느 때와 똑같은 시간에 젊은 2 사람은 예의 숲 언저리에서 만났습니다. 루이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쾌활하게 아가씨를 맞이했습니다. 어젯밤의 일 같은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테레자 쪽은 눈에 띄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지의 그러한 유쾌한 모습을 보고 자기도 애써 스스럼 없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물론 무엇인가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 명랑한 것이 그녀의 본래의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루이지는 테레자의 팔을 옆에 끼고 저 동굴의 입구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아가씨는 뭔가 달라진 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테레자 하고 루이지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너는 백작의 따님과 같은 옷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치러도 좋다고 얘기했지? 네, 하고 테레자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을 갖다니 내 머리가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 좋아, 내가 구해주지 라고 말이야. 네, 하고 아가씨는 루이지의 한마디 한마디에 점점 더 놀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지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마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했던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 테레자. 하고 루이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는 바위를 치우고는 양쪽에 켜진 촛불에 훌륭한 거울이 비춰지고 있는 동굴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이지가 손수 만든 탁자 위에는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핀이 여러 개 늘여놓여 있고 곁에 있는 의자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의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레자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상을 어떻게 어디서 구했는지 따위는 물어볼 생각도 않고 또 루이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도 잊은 채 의상실로 돌변한 동굴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자 루이지가 그 뒤에서 바위를 다시 본래대로 돌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파레스토리나 방면으로의 전망을 가로막고 있는 조그만 언덕 위에 말을 탄 한 나그네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길을 모르겠다는 듯이 남국지방의 원경에 흔히 있는 저 선명함으로 파란 하늘에 뚜렷이 그 모습의 윤곽을 드러내면서 한순간 멈춰 섰습니다. 루이지의 모습을 발견하자 그 나그네는 말을 달려 다가왔습니다. 루이지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그네는 파레스토리나에서 티볼리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나그네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4분의 1마일쯤 간 곳에서 길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다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면서 나그네는 루이지에게 안내해 줄 수 없겠는가고 부탁했습니다. 루이지는 외투를 벗어 땅에 내려놓고 카빈총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옷을 벗어 홀가분해지자 말의 걸음으로도 따라가기 어려운 정도의 산사나이 특유의 빠른 걸음걸이로 나그네 앞에 서서 걸었습니다. 10분쯤 걷자 루이지와 나그네는 아까 말한 내거리까지 왔습니다. 거기까지 오자 그는 마치 황제여다 같이 장중한 몸짓으로 손을 뻗쳐 세 갈래 길 중에서 나그네가 가야 할 길을 가리켰습니다. 이 길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제는 틀릴 까닭이 없습니다. 자, 고마웠어 하고 나그네는 동전 몇 개를 양치기 젊은이에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루이지는 손을 움츠리면서 말했습니다.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했을 뿐이지 돈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고 나그네는 말했습니다. 이 나그네는 도예인의 노예 근성과 시골 사람의 자존심의 차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받지 않더라도 선물 정도는 받아줄 수 있겠지? 네, 그거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고 나그네는 말했습니다. 이 베네치아의 구마를 2개 받아주지 않겠소? 이것을 약혼자에게 주어서 귀걸이를 한 쌍 장만하도록 해요. 그렇다면 나으리 쪽에서도 이 단도를 받아주세요. 하고 양치기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아르바노에서 치비타 카스테라나에 걸쳐서 손잡이에 이것보다 훌륭한 조각이 있는 단도는 결코 없을 겁니다. 받아두겠소. 하고 나그네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는걸. 이 단도는 지금 준 금화 2개보다 더 값어치가 있으니까. 장사꾼의 경우라면 아마 그럴 테지요. 하지만 내 손으로 조각한 나로서는 고작 1피에스타 정도가 알맞는 가격이에요. 자네의 이름은 뭐지? 하고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루이지 반파. 하고 양치기 젊은이는 마치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라고 대답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나으리의 이름은요? 나 말인가? 나그네는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뱃사람 신드바드라네. 프랑츠는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질렀다. 뱃사람 신드바드라고? 하고 그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고 파스토리니는 대답했다. 그게 그 나그네가 반파에게 자기의 이름이라면서 가르쳐준 이름이지요. 그런데 자네는 그 이름에 무슨 할 말이 있나? 하고 알베르가 참견했다. 아주 좋은 이름이지 뭔가. 그 사나이가 이름을 따온 저 전설적인 인물의 여러 가지 모험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렸을 때 꽤 즐거움을 느끼곤 했네. 프랑츠는 더 이상 구애되지 않았다. 이 뱃사람 신드바드라는 이름은 독자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프랑츠의 마음속에 전날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숱한 추억을 되살려 준 것이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해주게 하고 그는 주인에게 말했다. 반파는 돈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태도로 그 금화 2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지금 왔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갔습니다. 동굴까지 이제 200~300보 남은 지점까지 왔을 때 그는 뭔가
외마디 소리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 외마디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들려오는가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곧 그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외마디 소리는 동굴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양처럼 달려나갔습니다. 달려가면서 총에 탄알을 재고 불과 1분도 지나기 전에 아까 나그네의 모습을 발견한 언덕과는 반대쪽에 있는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 오자 사람 살려 라는 외마디 소리가 한층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아래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나이가 마치 반인반마의 네소스가 디아네일라를 낚고 채가듯이 테레자를 납치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숲 쪽으로 향해 가는 그 사나이는 동굴에서 숲까지의 길을 이미 4분의 3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반파는 거리를 재보았습니다. 사나이는 적어도 그보다 200보쯤 앞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숲에 도착하기 전에 따라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무리였습니다. 양치기 젊은이는 마치 발에서 뿌리가 돋아난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그는 총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사나이 쪽으로 천천히 총신을 들고 잠시 도망쳐가는 상대방의 모습을 총구로 쫓는가 했더니 이윽고 한 방 쏘았습니다. 사나이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풀썩 무릎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테레자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테레자는 곧 일어났습니다. 사나이는 쓰러진 채 단말마의 경련과 함께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반파는 곧 테레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는 사나이에게서 10발짝쯤 떨어졌는가 했더니 그녀도 발이 말을 안 듣게 되어서 또다시 풀썩 주저앉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적을 쓰러뜨린 탄알이 자기의 약혼녀까지도 동시에 다치게 하지 않았는가 하고 무서운 불안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고 다만 두려움 때문에 테레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던 것 뿐이었습니다. 루이지는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나서 상처 입은 사나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나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고통 때문에 입을 일그러뜨리고 단말마에 땀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을 곤두세우고 지금 막 숨을 거둔 참이었습니다. 그 눈은 부릅뜬 채여서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습니다. 반파는 시체 옆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이 쿠쿠메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산적은 젊은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난 그날부터 테레자를 생각하며 그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내내 아가씨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나그네에게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녀를 혼자 남기고 간 틈을 타서 아가씨를 납치, 이제 여자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절대적으로 확실한 눈으로 겨냥한 반파의 탄알에 심장을 관통당하고 만 것입니다. 반파는 한동안 시체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희미한 마음의 동요조차 그 얼굴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레자는 아직도 바들바들 떨면서 가까스로 조금씩 산적의 시체 쪽으로 다가가 연인의 어깨 너머로 머뭇거리면서 그것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에 반파는 연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야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군. 정말 멋진데? 그럼 이번에는 내가 멋을 부릴 차례로군. 실제로 테레자는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상페리체 따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파는 쿠쿠메트의 시체를 팔에 안고는 그것을 동굴 안으로 운반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번에는 테레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때 누군가 또 다른 나그네가 이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면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양치기 아가씨가 캐시미어의 옷을 입고 귀걸이,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핀,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등의 단추를 몸에 달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그 나그네는
프로리앙의 옛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로 돌아가서 사빈의 산맥을 기슭에서 알프스의 양치기 아가씨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15분쯤 지나자 반파가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옷차림도 이런 종류의 것으로는 테레자의 옷차림 못지않게 멋있는 것이었습니다. 금단추가 달린 석류빛의 비로드 옷걸이, 안면 가득히 자수를 넣은 비단조끼, 목에 감아서 묶은 로마풍의 스커프, 금실과 빨강이나 녹색의 비단실로 술을 놓은 폭약띠, 무릎 밑을 다이아몬드의 잠그개로 고정시킨 하늘빛의 비로드 반바지, 알록달록한 무수한 당초 무늬를 배합한 사슴 가죽으로 된 게트르, 그리고 가지각색의 리본을 매단 모자, 시계가 2줄 띠로 매달려 있고 멋진 단도가 탄약띠에 꽂혀 있었습니다. 테레자는 자기도 모르게 감탄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한 차림을 한 반파의 모습은 레오폴 로베르나 또는 쉬네스가 그린 인물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쿠쿠메트가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몸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자기 모습이 약혼녀의 마음에 미친 효과를 깨달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미소가 그의 입술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하고 그는 테레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설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와 운명을 함께할 각오가 있소? 물론이에요. 하고 아가씨는 정신없이 외쳤습니다. 어디에 가든 나를 따라올 거요? 세계의 끝까지라도. 그렇다면 내 팔을 잡아 떠날 테니까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아가씨는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고 묻지도 않고 연인의 팔 밑으로 자기의 팔을 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녀에게는 그의 모습이 신처럼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또 힘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몇 분 뒤에는 숲 언저리를 지나 숲속으로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반파는 이 산속의 샛길이라는 샛길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뚫려진 길은 하나도 없었으나 다만 나무들과 덤불의 모양만 보고서도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잘 알아 조금도 망설이는 일 없이 숲속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약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숲속의 가장 우거진 곳에까지 왔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나 보일 만큼 바싹 마른 계류가 깊은 골짜기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반파는 이 기묘한 길을 더듬어 갔습니다. 험악한 양쪽 기슭 사이에 나 있는 소나무의 깊은 그림자로 어두워진 그 길은 내려가기가 쉽다는 점을 제외하면 베르질리우스의 저 아베르노의 샛길과 똑같았습니다. 테레자는 쓸쓸하고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는 이 장소를 보고 또다시 무서워져서 안내해주는 연인의 몸에 바싹 다가붙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이가 여전히 똑같은 걸음걸이로 걷고 그 얼굴에도 침착한 모습이 떠오른 것을 보고 자기의 마음의 동요를 감출 수 있는 힘이 솟아났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의 전방 10걸음쯤 되는 곳에서 한 사나이가 지금까지 그 그늘에 숨어있던 나무에서 빠져나오듯이 모습을 나타내고는 반파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꼼짝 마라 하고 사나이는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쏠 테다. 농담하지 말어 하고 반파는 상대를 우습게 보는 듯한 투로 손을 들고 말했지만 테레자는 벌써 무서움을 감추지 못하고 반파의 몸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늑대끼리 서로 잡아먹자는 건가? 네 놈은 누구냐? 하고 그 파수꾼 사나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상페리체 농원의 양치기 루이지 반파다. 대체 무슨 용건이냐? 로카 비앙카 공토의 네 동료들과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럼 날 따라와 하고 파수꾼은 말했습니다. 아니, 네 놈은 직접 장소를 알고 있으니까 앞에 서서 걸어. 반파는 산적의 이러한 경계심을 경멸하는 듯한 엷은 웃음을 띠고 테레자와 함께 앞에 서서 지금까지와 다름없는 침착한 걸음걸이로 계속 걸었습니다. 5분쯤 걸어가자 산적이
두 사람에게 걸음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산적은 3번쯤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러자 역시 똑같은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거기에 대답했습니다. 좋아 하고 산적은 말했습니다. 자, 계속 걸어도 좋아. 루이지와 테레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진함에 따라 테레자는 와들와들 떨면서 연인의 몸에 더욱더 달라붙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무들 사이로 무기가 보이고 총신이 번쩍거리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로카 비안카의 공터라는 것은 옛날에는 아마도 화산이었을 것이 틀림없는 조그만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화산이라고는 하지만 레무스와 로물루스 형제가 알바노를 탈출하여 로마를 건설하러 오기 전에 이미 분화를 멈춘 화산이지만 말입니다. 테레자와 루이지가 그 정상에 당도하자 눈앞에 약 20명가량의 산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야?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말이야? 하고 파수꾼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할 얘기란 뭔데? 하고 수령이 없는 동안 그 대리를 맡고 있는 사나이가 물었습니다. 양치기라는 직업에 나는 그만 실증이 났단 말입니다. 하고 반파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하고 그 수령 대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거리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러 왔단 말이지. 대환영이요. 하고 찾아온 사람이 루이지 반파라는 것을 안 페르지노, 팡피날라, 아나니 지방 출신의 몇몇 산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아, 하지만 말이오. 내 주문은 그냥 동료로 가담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오.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 하고 산적들은 놀라서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수령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왔단 말이오. 하고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산적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엄청난 것을 바라다니 자네는 대체 어떤 일을 해냈다는 건가? 하고 수령 대리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수령 쿠쿠메트를 죽였지. 자, 보라고. 이것이 그놈이 입고 있던 옷일세. 하고 루이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녀에게 홀례 때 입을 옷을 선물하려고 상페리체의 별장에 불을 질렀지. 그로부터 1시간 뒤에 루이지는 쿠쿠메트 대신 수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어떤가 알베르군? 하고 프랑츠가 친구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자, 이제 자네는 시민 루이지 반파군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건 그저 신화일 뿐이야. 하고 알베르가 대답했다. 그런 사나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어. 신화라는 것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파스토리니가 물었다. 그걸 자네에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주인장. 하고 프랑츠가 대답했다. 그래, 자네는 그 반파 수령이 지금도 이 로마 근교에서 산적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려는 건가? 그것도 그 사나이 이전의 어떤 산적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대담 무쌍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리 사로잡으려 해도 소용없었단 말이지. 방법이 없었지요. 그 사나이는 벌판의 양치기들과도 테베네강의 어부들과도 또 연해의 밀수꾼들과도 기맥을 통하고 있으니까요. 산속을 수색하면 강으로 나가지요. 강을 추적하면 난바다로 나가고 말지요. 그리고 질리노 섬이나 구아네티 섬 혹은 또 몽테크리스토 섬에라도 숨어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아르바노나 티볼리 또는 리치아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여행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지? 그 장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8시간이든 12시간이든 또는 하루 동안의 유예를 주어서 몸값을 지불하게 하지요. 그리고 그 기한이 다 되면 다시 1시간 연장해 줍니다. 그 1시간의 60분이 지나고도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 포로의 머리에 권총을 한 방 쏘아대거나 또는 심장에 단도를 찌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는 거지요. 어떤가 알베르?
하고 프랑츠가 동행자에게 물었다. 자네는 이래도 아직 성벽 바깥의 큰 거리를 통해서 콜로세움으로 갈 생각인가? 물론이지 하고 알베르는 말했다. 그쪽이 경치가 좋다면 말이야. 마침 그때 시계가 9시를 알렸고 문이 열리면서 마부가 모습을 나타냈다. 카카 하고 마부가 말했다. 마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좋아 하고 프랑츠가 말했다. 그럼 콜로세움으로 가기로 하지. 포폴로 문을 통해서 말입니까? 카카. 아니면 거리를 통해서 말입니까? 거리를 통해서 갈 테다. 빌어먹을. 거리를 통해서 갈 거야. 하고 프랑츠가 소리 질렀다. 이복의 자네. 하고 알베르도 일어서서 세대째 권련에 불을 붙이면서 말했다. 사실 나는 자네가 좀 더 용기 있는 사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해서 두 청년은 층계를 내려가 마차에 올라탔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